아니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려면 물이라도 한 통 떠오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너 물 갖다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가 다른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물은 셀프야 임마 이렇게 과대포장 또 이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유영철 타입이고 정남규는 굉장히 잔혹한 타입이었는데요. 그냥 악의 덩어리라는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했었어요. 조두순은 다 똑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요. 반사회적이고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입건이 되면 심리평가부터 시작해서 아동과 관련된 그 범죄 가능성, 재범 우려 이런 것들이 다면적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자, 이번엔 우리 권일용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로 활동하시던 시절 만났던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워낙 이제 범죄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정신도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는데요. 정년도 좀 남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셔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 거기 계실 때는 사실 여쭤보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맞아요. 나오셨으니까 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핑계가 없어요. 예. 차라리 현직에 있을 때는 아 이거 지금 수사 중이고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아마 많은 PD나 기자님들이 되게 서운해하셨거든요. 뭐 한마디만 해주지 막 그랬었는데 나 퇴직하고 나니까 변명거리가 없어요. 딱 말씀 나오신 김에 혹시 네. 유영철도 만나 보셨잖아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은 실제 제가 현장에 투입됐었지만 유영철하고 정남규, 강호순이 이제 소위 한국의 연쇄살인범인데 이 세 명이 정말 다릅니다. 성향이. 그래서 유영철은 끝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잘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여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용어를 나름대로 뭐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표현도 하고 내가 좀 학식이 있고 굉장히 좀 수준이 높고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1977년도에 미국에서 연쇄살인이 났는데 범인을 체포하고 보니까 이 사람 조현병 망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범죄 심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전부 스타디를 하고 있었는데 유영철하고 면담하는 한 과정에서 저한테 그걸 질문했었어요. 너 그 리처드 케이스라는 사건을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아 이거 안다 그러면 얘 성향상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건을 막 설명하더니 그 사람은 정신병자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었어요. 그 사건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들이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범죄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합리화를 들었었죠.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대 포장 또 이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유영철의 타입이고 유영철 관련해서 제가 네.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유영철과 관련된 보도를 좀 하나 큰 걸 하고 그랬구나. 있었는데 네. 한번 보여. 10년 전 연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씨와 교도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껏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영철이 최근 한 물품 구매 대행업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다며 성인 화보와 일본 만화, 성인 소설을 보내달라.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은 잡지 사이에 숨겨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이 물품들을 자신이 아닌 특정 교도관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의사항까지 적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도관은 유영철의 반입 물품을 불법으로 대신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유영철 씨 경우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 책 보는가 궁금해갖고 막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해가지고 책 같은 거 이런 것을 한 2번 받아준 적이 교도관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그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영철의 특성이 물론 사이코패스들이 공통되게 갖고 있는 특성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건데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 두 가지인데 특히 굉장히 조종하고 통제 능력이 높은 게 유영철입니다.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교정에 계신 분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면 다 징계 먹거든요. 관리 못했다. 이 징계를 먹는 그 선까지만 딱 자기가 저지르면서 통제하는 거예요, 교도관들은. 그래서 교도관들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속성책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그 선을 가지고 아마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편지 나오는데 그 글씨 정말 잘 쓰네요. 제가 정말 악필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글씨도 정말 잘 쓰고 문장이 저도 이제 언론 출신이었는데 문장이 수준급이에요, 진짜.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정남규가 글을 더 잘 씁니다. 그래요? 네. 글을 잘 써요? 이 글씨체도 정말 좋고요. 장문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거든요, 판사한테. 그걸 제가 이제 그 입수를 해서 저희 분석을 했었었는데, 글도 굉장히 어떤 그 문장력도 높고, 제가 마치 뭐 여섯 사람 보면 지금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이들의 특성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영철 양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달력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 글로 쓰는 게 훨씬 높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강호수는 그런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더 화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영철이나 정남규 이런 자들은 그냥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자기 액션을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통제하는데 강호수는 아주 유연하게 말로만 사람들을 강호수는 아나운서과고 맞아요. 유영철 정남기 기자과고 그러니까. 상쾌히 아, 굉장히 고마워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명쾌하게 들었어요. 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을 잠깐 비교하고 마무리하자면 유영철은 사람을 빨리 살해하고요. 오랫동안 훼손을 합니다. 정남규는 정반대예요. 오랫동안 살해하고 사망하고 나면 그냥 마치 그냥 사물을 버리듯이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둘의 목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파일러들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이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망을 했는지를 보면 이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목적과 동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행동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고요. 저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국선 변호를 초기에 하면서 이제 살인 사건 저지른 사람들도 좀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일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일을 사건이라고도 표현 아니고 그냥 아유 뭐 그 일이 있었죠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해야 되니까 뭘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고 피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게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정반대인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전형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그냥 많이 쓰는데 이 세 명은 그냥 어떻게든지 회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게 자신들만의 트로피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너무 싫은 그 피해 묻은 트로피. 강호수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물도우라 뭐 그런 얘기. 물도라는 얘기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려면 물이라도 한 통 떠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그래도 나를 보는 순간 상당히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기다려. 그리고 물을 떠다 주면 그게 심부름이 돼버리는 거죠. 내 심부름을 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표현하면서 가능하면 콜라 같은 거 좀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콜라 사다 주는 형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강호순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0.1초 순간에 나는 너 물 갖다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물은 내가 이제 대화를 나눈다가 이따 갖다 줄게. 이렇게 저도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다른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물은 셀프야 임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셀프죠. 근데 강호순도 움찔했겠네요. 당연히 떠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분 고수시네. 굉장히 강호의 고수구나. 빡빡해졌어요. 초창기 한 30분이 사실은 면담이 뭐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여기 들어와서 뭐 식사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보다는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지 중간 과정 다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내가 압수해간 옷하고 뭐 이런 물건들 거기서 뭐라도 증거를 경찰이 찾아야 되니까요. DNA를 못 찾고 있던 상황에서 그거 한 트럭 가지고 왔는데 저거 다 DNA 하려면 한 몇 달 걸릴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범죄가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우선순위에서의 DNA가 나왔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강호순이가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요.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통제해가지고 아주 추운 날 자기 차에 살짝 이렇게 태우거든요. 아주 속여가지고 그야말로 고급 승용차에 고급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있으면 그 후광 때문에 피해자들이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타는 다 서로 도와주는 곳이고 뭐 이런 사람이 범행 저지르겠어 뭐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 하면 그 많은 옷 중에 비싼 옷 고급 옷부터 해. 거기에서 DNA가 한 방울 탁 피가 나와. 사실은 이거 어디에서도 안 밝혔는데. 심리를 안다는 게 그런. 예, 뭐 범죄 심리를 한다 그러면 다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실제 범죄자의 현장의 행동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증거물을 찾고 자백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번외로 네, 좀 다른 프로파일러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게 다른 사람의 심리 분석, 행동 분석하는 게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한다. 동료들끼리도 친해지기가 어렵고 연애하기도 되게 힘들다. 뭐 직업병이. 포장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진짜 있나요? 아이 그거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저는 자기 연애 못하는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감독님 행복하게 가는 거지. 아, 그럼요. 저는 뭐 행복하다기보다는 뭐 아주 그냥 꼼짝없이 살고 있는. 정남규는 어땠어요, 정남규? 정남규는 굉장히 잔혹한 타입이었는데요. 정남규는 제가 정말 그 추적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도 굉장히 달랐어요. 따라가서 범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골목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밤늦게 이제 귀가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의 입장에서는 골목에 반드시 피해자가 오리라는 기대값이 없잖아요. 이 정남규는 그때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가슴 두근거림이 나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가슴도. 그래서 그러면 실패하는 날을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를 만나지 못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날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예전에 범행을 한 장소로 잘 간다는 범죄 심리에서 보면 범인은 범행한 장소에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가냐면 내가 해놓은 행위가 궁금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영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범행 장소에 네가 한번 가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기사가 다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되지 뭐 가느냐 나도 댓글 달아놨어 막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유영철 정남규 겪으면서 제가 그 경험했던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장면이고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 안에서. 걔는 자기를 살해한 거예요. 네. 정말 편지 많이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를 다 썼어요. 이렇게 잔혹한 놈인데 왜 안 죽이냐는 거예요. 결론이. 스스로. 이렇게 잔혹한 놈인데 왜 사형 집행을 안 하느냐가 결론이었었어요. 마지막에 사형 제도를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그냥 악의 덩어리라는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했었어요. 조두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올해 나오잖아요. 올해. 수요를 앞두고 있어서 네. 좀 더 이제 얘기가 시끌시끌하거든요. 네. 출소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연쇄 범죄자들 조두순은 다 똑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요. 반사회적이고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싸우다가 뭐 사람을 살해하는 치사도 있고 뭐 동기와 목적이 뚜렷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정에서는 아직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과 아동 성범죄 조두순 같은 사람들을 피해자와 합의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잣대를 가지고 양형을 결정한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해야 돼요. 그럼 대책이 뭐냐?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입건이 되면 거기 전문가들이 투입이 다 돼갖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심리평가부터 시작해서 아동과 관련된 이제 범죄 가능성, 재범 우려 막 이것들이 다면적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판결이 돼야지 이런 법정에서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법이 평등해야 잘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하는 평등한 게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르게 보느냐가
법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냐를 판단한 척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함께 하셨는데. 아, 교수님.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아니,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러려고 그러셨는데. 거기 앉으시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가 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권 교수님의 말 끝으로 속고 살지만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